네, 며칠 동안 이렇게 굉장히 춥더니 오늘은 또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비가 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실까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정도의 사실 의지라면 이미 기숙사는 반 이상 되신 거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5년 전에 저는 기숙사 합격을 했는데요. 근데 똑같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좀 앉아 있었고요. 그때 두 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두 번째는 '아,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약간 교차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때 잠깐 좀 생각해 보면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제가 또 방향을 찾던 그 와중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되고, 그런 방향을 또 찾으러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1 시간 정도 남짓되는 시간에 최대한 유의미한, 네, 그런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21회 그리고 122회 정보관리기술사 남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기술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T 쪽 기술사이고요. 정보관리 기술사랑 컴퓨터 시스템 운용 기술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두 가지 자격을 다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원래 전공은 저는 사실은 IT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직장이 IT 쪽이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그 부족한 거를 외우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술사 따고 나니까 또 인공지능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핫할 때는 아니었는데, 대학원을 또 인공지능으로 가서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던, 네, 부분이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앱들을 만드는, 네, 회사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뭐 MSA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금 더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멘토링 하면서 많이 좀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헬스케어 기업에서 고객분들의 수면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랑 그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숙사 멘토링은 대략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합격하고 나서 바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이제 본 직업이 또 있기는 하지만 이 멘토링이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가치를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회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숙사 시험에 대한 간략한, 네,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게 라이지움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녹여져 있는지, 마지막에 이제 기숙사 합격 베네핏, 그리고 이제 준비 사항들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숙사 시험 소개인데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크게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조금 더 영역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정보관리라고 하면 주로 경영과 뭐 PM, 소프트웨어 공학, 약간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이라고 하면, 이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는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거 말고는 거의 현장에서, 네, 구분 없이 거의 사용된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인데요. 저도 이거 내용 보고 나서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검정 기준은 일단 IT 관련된 지식들을 다, 네,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3개 정도의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13개 정도의 이제 과목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자격이기도 하고요. 응시 자격은 자격증이 있을 때와 자격증이 없을 때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뭐 기사만 있으셔도, 취득 후에 4년이면 응시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빠르게 기사를 취득하고 30도 안 돼서 기숙사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느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졸이라고 하면 자격증 없이도, 네, 하실 수 있고요. 대졸이 아니시더라도, 네, 9년 정도의 실무 경력만 있으시면, 네,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험 절차인데요. 1차는 필기, 네, 2차는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사실 1차에 보던 그 문제들을 면접관이 그냥 물어보고 말로 대답하는 것만 좀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진행하는 건 굉장히 유사합니다. 1차 필기가 조금 오래 봐요, 시험을. 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수능 이래로 이렇게 시험 보신 적이 없으셨을 텐데, 아침 8시 반에 들어가서, 네, 오후 5시 20분에 끝나는 시험입니다. 이것만 버텨도 50% 안에는 들어간다, 약간 이런, 네, 우스갯소리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1차 시험이 이제 한 400분 정도 시험을 보고 그중에서 60점, 평균 60점을 받으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요.
2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시험을 봅니다. 3분 정도의 면접관분이 계시고 한 20분 정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 좀 드렸고요. 올해는 이렇게 시험이 3번 있습니다. 이미 이제 2월 7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을 이미 한 번 좀 봤고요. 5월 시험과 8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균 기숙사 시험은 이렇게 1년에 3번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2월, 5월, 8월 이렇게 3번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는 보시는 대로 5월 16일이랑 8월 22일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시험은 1차 필기, 2차 면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1차 필기 시험 관련된 내용을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4교시까지 보고 교시당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 시험을 보는 시험이고요. 1교시, 2교시를 보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시고 3교시, 4교시 보고 이제 끝나시는 그런 일정입니다. 시험 출제되는 형태를 좀 구분을 해놨는데 저희 시험형에 나와 있듯이 1교시는 1교시형을 보고요. 2, 3, 4교시는 2교시형을 봅니다. 1교시형은 단답형, 2, 3, 4교시는 2교시형인 주관식 답변형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고요. 1교시형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1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중에 10개를 골라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당 배점은 이제 10점 이렇게 돼서 그 10점씩 10문제 하니까 100점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평균 60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당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6점 이상 받으면 합격 수준이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당 1.2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가 총 1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4페이지를 대부분은 한 13페이지, 14페이지 정도를 작성하시는 게 일반적인 합격하시는 분들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2교시형은 주관식 논문형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문제 자체가 아까 1교시형이랑은 좀 달라요. 1교시형은 한 문제만 딱 물어봐서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웠는데 2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물어보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결론을 내주는 이런 논술형 시험으로 치러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아까 1교시형과는 다르게 얘는 3페이지 정도를 쓰게 됩니다. 문제는 총 6개가 출제가 되고 그중에 4개를 선택을 하니까 각 문제당 25점씩 해서 100점, 총점 만점이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한 문제당 이제 저희는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15점이 넘으면 15 곱하기 4해서 60점이 되기 때문에 15점 이상 되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합격 수준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한번 보면 합격자분들은 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보통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통상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합격자 점수를 좀 보시면 뭐 이렇게 71.4점처럼 아예 이제 합격 점수 60점을 넘어버리는 그런 교시도 있지만 48점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교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이 60점만 넘으면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불합격자 점수를 보더라도 다른 교시가 60점이 이렇게 다 넘었다고 하더라도 한 교시가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이 60점이 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불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교시만 좀 잘 본다고 해서 혹은 아니면 한 교시를 망쳤다고 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고르게 4교시까지 대응을 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한 시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합격할까?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는 좀 덜 뽑기는 합니다. 작년에 좀 덜 뽑았고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뽑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좀 잡아보면 정보관리기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00명 정도로 응시를 하게 되면 그중에 합격자가 한 25명 정도 나오는 걸로 평균 잡아서 그렇고요. 면접이 한 80%, 70-80%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400명 응시에서 최종 합격까지 한 20명 정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8에서 한 11% 정도 되는 그런 합격률을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줄여서 컴시응 이렇게 부르는데요. 컴시응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응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도 당연히 조금씩 적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 자체는 조금 더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합격률은 한 10%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입과하시면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기숙사 공부 저 이래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부분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조금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직이나 아니면 외부 활동 이런 걸 좀 보고 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 노후 대비, 네. 그리고 폭넓은 활동, 그런 동기를 가지고 많이 좀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엔 바로 수석감리원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노후에 든든한 약간 보험처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합격자 이제 응시 현황인데요. 네. 그 합격자의 대부분 92.2%가 3, 40대에서 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50대 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50대 합격률이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합격자의 대부분이 대략 한 1에서 2년 정도가 30% 정도 되거든요. 합격자가 1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나오고 6개월 미만도 19.2% 정도니까 6, 70% 정도는 2년 내에 합격을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시험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약간 논술형으로 이렇게 좀 적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보니까 13개 정도 과목을 해야 된다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양도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듣는 부분이고요. 2,000개, 3,000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지식을요. 이거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볼펜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개발을 해서 키보드는 많이 쳐봤습니다. 네, 이런 분들 계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답안 작성에 약간 조금 어려움 이런 걸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해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양한 케이스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만 일을 하신 공무원분도 계셨고, 다양한 케이스가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들을 이렇게 모아보니 몇 가지 좀 패턴들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하나같이 다들 얘기하시는 게, 이 시험이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이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시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시험 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출제 기준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올해까지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기준들이고요. 이 정보관리기술사 기준이고,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 IT 프로젝트 활용, 저 오른쪽에 보면 최신 기술 인공지능, 이게 출제 기준이에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만 보면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요거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뜯어서 좀 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좀 뜯어서 보니까 요런 좀 패턴들이 좀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13개 정도 과목이 있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출제 기준으로 출제가 된 과목별 문제 수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죠. 그래서 좀 살펴보면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20%까지 출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 주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거의 한 90%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시사점은 뭐냐면, 13개 과목이 다 있지만 10문제 중에 9문제는 저 7개 과목에서 다 나오네. 그러면 7개 과목에 조금 더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지난주에 있었던 시험, 요거만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회차별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10에서 한 20% 정도의 편차일 뿐이지, 저 7개의 도메인이 꾸준히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인공지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조금 적게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보통 이제 16에서 많게 출제될 때는 한 2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정보관리라는 걸 보겠다라고 하시면 주로 7가지의 도메인, 그리고 저 중에서도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서비스 보안 DB, 그리고 마지막에 저 밑에 있는 인공지능, 저 정도는 필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입니다. 요거는 그냥 정리해서만 말씀드리면 정보관리랑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데, 문제에 대한 깊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깊이를 조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관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의 유형에 대해서 써봐라, 이 정도라고 하면, 그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같은 경우엔 암호화를 현장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알고리즘까지.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정보관리 대비해서 다른 부분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과목으로요, 네트워크랑 CA 비중이 높고 데이터베이스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정보관리는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하겠죠. 정보관리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 안 되니까.
대신에 이쪽에선 CA와 네트워크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네트워크나 CA를 조금 재밌게 조금 공부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시면 오히려 컴싱을 시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비중이 이번에는 별로 안 나왔지만 이제 보안, CA가 22%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아키텍처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쪽으로 제안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요 도메인 한 7개 정도 되는 그 도메인에서 거의 한 90%가 출제가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보관리나 컴시응이나 주로 출제가 되는 도메인들이 정해져 있고 거기 한 7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좀 되고 거기서 10문제 중에 9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근데 아까 본 거는 과목이었고 그 과목을 아까처럼 인공지능 하면 또 이제 공부해야 되는 폭이 굉장히 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요거는 이쪽이 이제 연도별 회차를 제가 정리한 거고 행들은 각각 특정 과목에서의 특정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보면은 어떤 특정 토픽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꾸준히.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정리를 해보니까 11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110개 정도가 되는 이 토픽에서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대략 보더라도 한 60,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본들을 낸다고? 이거 지난번에 출제했던 건데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도 한 3, 4문제씩 이렇게 냈기 때문에 오히려 넓은 토픽이라기보다는 과목도 정해져 있고 그 과목에서의 특정 영역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지식을 확장하시면 못할 게 없는 시험이다. 약간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답안 작성인데요.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뭐 흑색 필기구 사용하고 문제 번호를 기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학원에 오시면 다 이제 배우는 부분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이 채점 방식에 맞춰서 내가 잘 쓸 수 있느냐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어떤 답안지를 다 하나씩 읽어보는 데는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답안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포인트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채점 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점자의 흐름에 따른 채점 존을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템플릿화 시켜놓은 답안 구성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 방식대로만 훈련을 하시면 뭐 쓰는 것도 내가 모르는 지식이라도 이 구성 방식에 맞춰서 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가독성인데요. 오른쪽, 왼쪽 그냥 똑같이 못 쓴 것 같으시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거는 합격할 때 답안이고요. 왼쪽 거는 합격하기 전에 답안이 이게 오른쪽에 개선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렇게 오른쪽처럼 글씨가 뭐 이렇게 예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잘 보이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독성을 높여주기만 하면 합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가지고 와서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글씨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저 표에 잘 넣고 글씨를 좀 더 키워서 눈에 잘 보이게 하면 충분히 저렇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이제 포기하지 않는 힘인데요. 주로 이제 내가 체력도 약하고 멘탈도 약하고 이래서 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저희 반에서 한 5개월,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 2분이 계신데요. 그분 답안지예요. 그분이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쓰신 답안지고. 이런 분들은 사실 그냥 손에 꼽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이제 좀 발전을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1단계 초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각각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단계들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저 단계를 거쳐가는 건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포기하는 패턴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나는 지금 1단계 초기인데 카페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멋진 답안들이 막 화려한 답안들이 막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따라하기 시작하세요. 요번에 인공지능이 많이 나왔다더라. 막 이러면 또 귀가 솔깃하셔가지고 또 인공지능 공부를 또 막 쫓아가면서 또 하세요. 그러다 보면 문제 출제의 흐름을 막 뒤쫓기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낭비되었고 합격은 멀어져 있고 나는 5년, 6년 이렇게 공부하는데
네, 이거 남아있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단언컨대 2단계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단계이고요. 이 1단계는 정말 1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고 2단계는 2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나는 정보 처리 기사 뭐 한 이틀 공부하고 땄어.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1단계를 충실히 하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시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만 밟아 나가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이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입과를 하시게 되면 초기에 이제 요 1단계겠죠. 요 1단계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식, 우리가 잘 나온 한 7개 정도의 과목이 있고, 거기에 빈출되는 거 위주를 일단은 공부한다. 네. 두 번째, 쓰는 거, 그 학원에서 알려주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빠르게 내재화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숙도는 1단계 초기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간다. 한 3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3가지가 저희 그 라이듐에 어떻게 좀 녹여져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기숙사 과정이든 요 단계를 이제 거쳐서 합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이 했었던 수강생분들도 그러셨고요. 아까 1단계 이제 기본 핵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쓰는 게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내재화하는 쓰는 연습들을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힘을 좀 키우면서 아까 우리가 110개 정도 핵심 토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익혀나가는 과정을 좀 걷게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 잘 따라오셨다는 가정하에 한 53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가셔서 토픽의 양도 넓히고 내가 답안도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는 연습도 하시면서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본 핵심반부터 심화반 그리고 합격까지 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커리큘럼에다 녹여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도메인도 제가 지금 강의를 다 하고 있고요. 110개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토픽들까지 해서 이해를 좀 더 갖춰 나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본인 스스로는 나는 암기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서 그만두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7, 80%는 쓰는 게 안 돼서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핵심만 때 그걸 마스터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적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점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다른 학원에 있어 봤지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핵심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멘토와 다른 자료들 이런 걸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응에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는데요. 이 해당되는 과정은 제가 기본 핵심반부터 해서 심화반 그리고 면접 합격할 때까지 계속 쭉 이어져서 저랑 같이 이제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멘토 그리고 동일한 자료로 끝까지 이제 학습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과정의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이 공부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플랫폼에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실제 저희 반 수강생분들이 쓰는 그 플랫폼이고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숙사 관련된 자료가 다 모여 있는 자료 창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생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요런 한 장 정리라고 하는 제가 도메인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문서로 본다거나 아니면 수험서라고 이제 입과하시게 되면 받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볼 때 보신다든지 이렇게 제가 이제 출제 예상 강의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본다든지 그 외에도 IT 뉴스나 뭐 논문, 주요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여기서 이제 학습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만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부를 하는데 자료가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서 그거 찾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 자료를 찾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멘토링 과정 5년이 이제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집대성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기숙사 관련된 자료들은 여기 다 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 다른 데 가서 찾지 않으셔도 여기서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보다는 공부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기술사.kr이거든요. URL이.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오셔서 좀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장 도메인이라는 건데요. 저것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워야 되는 내가 알아야 되는 기술 토픽들 그러니까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계속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지?
ISP랑 ISMP EA는 또 어떤 관계가 있지? 얘가 또 어떤 흐름이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지금 프린트물을 전달 받으신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한 장으로 각 도메인들을 정리를 했고요. 예컨대 IT 경영 같은 경우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IT 경영이라는 건 결국엔 기업에 있는 경영의 목표와 전략을 IT와 연계시켜서 실행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 도메인 안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기업 목표와 전략을 세우게 되고 이 전략을 연계하는 과정이 IT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정해지고요. 그걸 이제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나 그 외의 서비스로 이제 발현이 되고 주로 이제 공공에서는 ISP와 ISMP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이 실행을 해서 결국에는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웃풋을 잘 만들기 위해서 IT 서비스 관리라는 걸 하고요. 그 IT 서비스 관리 외에도 위험 관리와 IT 투자 성과 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IT가 어떤 관점에서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위험 관리가 됐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해당되는 여기 내용들이 여기 다 링크가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큰 그림을 보고 여기서 또 클릭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T 경영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네, 인공지능, 네트워크, 네, 보안, 데이터베이스, 네, CAOS, 그리고 통계까지 핵심 도메인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반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네, 시험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다가 ISP 내가 좀 보고 가야 되는데 하면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열어서 확인하고 네, 이런 식으로 숲도 보고 상세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번갈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비중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전공도 했고 지금 현업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초부터 그리고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네, 많이 조금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재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교재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이 왼쪽에 보시는 이런 교재들처럼 약간 이게 저는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네, 기존 서브노트라고 하는 저 교재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 계신 기술사분들이랑 저거 고쳐야겠다. 저거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소험서를 하나하나씩 이제 지급을 받으실 교재들을 이제 개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개정된 내용들이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이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좀 몇 가지 케이스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얘기를 드리는 분인데, 이분은 비전공자 출신이죠. 그리고 업무도 마케팅 업무를 주로 이제 회사에서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술사를 알고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기본 핵심반, 그러니까 지금 소개드리는 그 반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템플릿 정도만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네, 저한테 좀 오셨고요. 네, 저 상태에서 하나만 좀 써보자. 네,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개선을 해나갔고, 이분은 제가 멘토링을 뭐 다른 거 해드릴 게 없었고, 그야말로 서버가 뭔지, 클라이언트가 뭔지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이렇게 좀 시작을 했었고, 기본기가 제일 안 좋았던 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저를 한 2번 정도 놀래켰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빨리 합격을 할 줄 몰랐어요. 네, 한 1년 8개월 만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네, 이럴 줄 몰랐고, 두 번째는 수석으로 거의 합격을 했습니다. 이분은 62.5점을 받아오셔가지고 네, 또 굉장히 놀란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이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한 것 같은지. 이분이 얘기해 준 게 멘토님이 알려주신 메커니즘을 빨리 제가 체득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거를 이제 커리큘럼에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요 분이랑 같이 했었던 그런 차근차근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지움에 오다 보니까 정말 또 좋은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정부 지원 과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또 공부할 수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좀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장점은 이 출석률인 것 같아요. 보통 한 사람이 어떤 습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7, 80시간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인이 뭔가 개인한테 그 의지를 맡겨놓으면 그게 이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왼쪽에 요 부분이 이제 제가 타학원 있을 때 기본 핵심반 어떻게 보면 수료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0명 오면 4명 남아있는 약간 그런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부 지원 과정을 이제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90% 이상 이렇게 수료되는 걸 봤을 때 역시 이게 강제적인 게 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스스로 이렇게 출석률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내가 습관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합격 베네핏, 그리고 사전 준비사항, 그리고 제 경험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숙사, 저도 한 20명 넘는 기숙사분들 이렇게 좀 보면서 '아, 뭐가 기숙사 되면 뭐가 좋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저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 수석감리원 자격증이 나오고, 대외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평가위원이나 그 외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연차가 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런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기숙사 네트워크에 있는 기숙사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과 시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렇게 점프업하는, 이직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좋았던 부분들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영역에서 이 기숙사를 하다 보니 13개 도메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안,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베이스. 근데 인제 제 영역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서도 차별점을 이제 가져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되게 쉬웠고, 그때마다 인제 점프업해서 가기도 굉장히 용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발현이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그 어떤 감리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나중에 시간이, 내가 나이를 좀 더 먹고 나서 그때 해도 괜찮을 정도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들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꼭 기숙사가 되셔 가지고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제 은퇴가 쪼끔 당겨지면서 인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요. 이 미래에셋이라는 그 기업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저축 많이 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결국엔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요런 메시지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사실 꼭 기술사가 안 되더라도 많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기술사만큼 대접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몇 개나 될까? 나이 먹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해 보면 '아, 정말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기술사에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뭐 사전 준비는 혹시나 이제 입과하시게 되면 제가 그 라이줌에서 명단을 보내 주시고요. 그럼 제가 입과하는 그 사전 설문조사를 보내 드려요. 그럼 설문조사 해 주시면 아까 보셨던 그 자료들을 선행학습 가능하도록 제가 오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들여다보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여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외에 뭐 볼펜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떤 부분들을 챙겨 오셔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서 그 안내 페이지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 가지고 있는데요. 30대 후반에 직장 선배가 있었고, 그 선배가 진짜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 기술사 할 거야. 아, 나 기술사 될 거야." 마치 기술사 된 것처럼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 검색이랑 해서 다 찾아봤어요. 한 학원에 가 가지고 인제 기본 핵심반, 지금 들으려고 하시는 그 기본 핵심반에 이제 입과를 하게 됐고요. 10주 과정이었는데 9주차까지 하고 인제 마지막 과정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그 앞에서 한 2 시간을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 뭐 내가 지금 안 하더라도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아, 뭐 지금 안 하더라도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지금 바쁘니까 그 뒤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였던 것 같고요. 이유를 좀 찾은 게 아니었나.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렇게 했던 게 인제 시간이 8 년이 좀 지났고, 그때마다 저도 입버릇처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속으로. 최근에 인제 늦게 기술사 막 1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막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셨다가 다시 이렇게 오시고, 또 그만뒀다가 다시 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오시면은 이제 얘기하시는 게 "아, 나한테 기술사 무슨 지방령 같은 게 쉬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이게 한번 기술사라는 걸 알고 나면 그만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머리끄댕이라도 잡아 가지고 시험 보라고 들여보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못한 게 좀 너무 많이 아쉽고, 오히려 40대 중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감이 있었죠. 회사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뭔가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은 빨리 해야 되는 시기인가 보다 더 늦기 전에 해서 저는 40대 중후반에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대략 한 1년 정도 돼서 네, 합격을 좀 했는데요. 그만큼 사실 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시기가 오면 도망가고 싶은 시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공부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았고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회사에 무슨 장애가 터졌대 해결하고, 집에 뭐가 있어 해결하고, 또 뭐 가족에 뭐가 있어 그럼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그냥 제로에 수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로죠, 계속.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위기감이 제 40대 후반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걸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기숙사를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숙사 하나만 있어도 난 너무 좋겠다라고 시작했던 공부가 하다 보니까 컴시움도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멘토링도 해볼까?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제가 설명을 하는 제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게 처음부터 뭔가 계획된 일정으로 누구나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보니 그 다음 길이 보이고 해보니 또 그 다음 길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5년 정도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사 과정은 뭔가 좀 다르다. 이게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참 다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짧게는 뭐 한 6개월 동안, 길게는 뭐 3, 4년 동안 이렇게 매주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단점이 다 나오거든요. 체력, 네, 성격,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정말. 네. 뭐 글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선시켜주고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강사와 수강생으로 합격하면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중에 저분들이 기술사 되고 나면 내가 정말 사업체 같은 거 하나 차려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 네, 이렇게 관계들이 조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멘토링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수강생분들보다는 저분이랑 같이 너무 일하고 싶다, 나중에. 저분이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면서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게 이 자리까지 오셨겠습니다만, 네, 고민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내가 지금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거예요.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때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